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책 토론회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의 진행으로 발제의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 팀장님, 패널에는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님,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님,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님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쳐주실 예정입니다. 이정희 교수님께 정책 토론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정책 포럼 마지막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책 토론회 주제는 이제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인데, 오늘 이제 발표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되, 또 토론은 우리 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좀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오늘 그 발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선진경제실 미주 팀장을 맡고 계신 윤여준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정 토론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의 박경열 이사장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김대희 중소기업 정책관님을 모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연구원의 부원장을 맡고 계신 이동주 박사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지정 토론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플로우에 자유로운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를 들으시고 또 토론을 들으시고 혹시 질문이나 그리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이 행사 이제 끝마무리쯤 됐을 때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릴 때 그때 의견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 전체적으로 다 이제 어려움을 사실은 겪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워낙 이것은 전혀 이렇게 대비하지 못했던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게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같은 경우도 해외 시장에 큰 이제 변화가 생겼죠. 이런 어려움도 생겼던 거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활동 위축이 되다 보니까 소비는 당연하게 위축이 되고요. 생산 활동도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1월 19일 날인가요? 아마 우리 한국의 첫 확진자가 나왔죠. 근데 지금 한 2, 3개월이면은 예전에 우리가 사스라든가 메르스를 이렇게 경험해 봤을 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몇 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랬던 게 지금 거의 뭐 이제 1년여 가까이 이렇게 이제 지금 지속되고 있고, 이게 언제 또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드러났던 거는 소상공인 문제는 일단은 당장 피부로 더 많이 드러났던 문제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는. 근데 제조 쪽은 이 밖으로 드러나 있기보다도 이 안쪽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사실은 중소 제조 분야가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를 잘 못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영업 소상공인 문제는 바로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중소 제조업들이 그 어려움이 사실은 클 수밖에 없었고,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또 버틸 것이냐 이런 또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중요성 크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면에서 이제 재정 정책 또 통화 정책이라는 측면도 그 중요하고, 또 해외는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하고 연관된 문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관련돼서
오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윤여준 박사님께 발표를 좀 부탁드리고 이어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윤여준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시대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내용에는 이제 한국의 케이스는 이제 빠져 있는데요. 그 한국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 발표 이후에 그 토론하는 자리에서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국이라 하면은 미국, EU, 일본, 중국 정도를 제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발표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큰 기조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이제 엄중한 상황이고 경기 불황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확장적 재정 정책, 확장적 통화 정책을 지금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조는 똑같은 가운데 이제 그런 세부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발표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뭐 다 아시다시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들을 했는데 이제 그 초반 이후에 이제 굉장히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거쳐서 약 한 2조 8천억 달러 정도 규모의 재정 정책 혹은 이제 경기 부양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1차 경기 부양책은 이제 올해 초에 나온 건데요. 그 규모가 한 83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규모나 혹은 이제 그 지원 대상을 보시면은 뭐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예방, 그다음에 이제 대외 원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미국 국내 상황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오히려 이제 해외에 이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국가들을 도와줘야 된다 해서 이제 대외 원조라는 부분까지 있고 그 규모도 83억 달러밖에 배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제 점차 악화되고 2차 부양책부터 이제 규모가 확 증가하게 됩니다. 2차 부양책은 이제 1,000억 달러 정도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2차 부양책은 대부분 이제 근로자,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 그 노동자 이제 지원들이 이제 지원 대상이었고요. 내용은 이제 노동자 유급 휴가, 뭐 혹은 유급 병가 지원, 아니면 이제 취약계층 생계 지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3차 경기 부양책에서는 그 규모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거의 2.5조 달러 정도로 이제 규모가 배정이 되는데요. 이제 이 지원 대상은 3차 경기 부양책부터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2차에 이제 노동자,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3차에서는 이제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뭐 대기업 지급 보증이나 중소기업 대출 지원, 뭐 이런 지원 대상이 새롭게 이제 추가가 되고, 뭐 그밖에 실업보험 확대 이런 거 이제 여전히 이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죠. 그리고 이제 4차 부양책은 그 3차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든 4,800억 달러 정도. 그래서 뭐 이 부분에 이제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밖에 이제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4차 한 2.8조 달러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요.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상황이 다시 지금 악화되고 있고 5차 경기 부양책이 몇 달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5차 경기 부양책을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뭐 그 민주공화당 간에 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상황이지만 그 규모를 놓고 지금 그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공화당은 민주당보다는 적은 액수를 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발표 자료에 이제 민주당은 2.2조 달러, 공화당은 한 1.8조 달러 정도를 주장을 하고 그 차이 간극을 메꾸지 못해서 지금 아직 합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써놨는데요. 이제 최근에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인으로 결정이 됨에 따라서 바이든 후보는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해당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추가 경기 부양책으로 써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화당은 약간 이제 그 이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그 나중에 그 정부 부채에 대한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제 이렇게 그 의회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5차 경기 부양책이 통과를 못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몇 개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개인의 급여소득세 납부를 뭐 올해 말까지 유예를 한다거나 실업수당을 원래는 올해 내에 이제 끝나려고 했는데 12월 말까지 연장을 지급한다거나 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뭐 혹은 이제 주택 퇴거 및 주택 압류 조치를 최소화한다. 뭐 이런 그 부분적인 조치들을 그 대통령 직권으로 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뭐 통화 정책의 그 관장은 이제 연방 준비 회의 혹은 이제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이 담당을 하게 됐는데요. 연준은 이제 기준금리를 0에서 0.25% 이제 밴드로 지금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기준금리가 내려갈 지금 그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뭐 이러한 상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낯이 있기도 한데 금융위기 금융위기 이후에 그 연준이 당시에 금리를 이 수준까지 이제 낮췄었고 그 금융위기에서 이제 회복을 함에 따라서 점차 금리를 높이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다시 이제 최저 수준까지 낮춘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고요. 그러니까 흔히 보통은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경제 정책을 통화 정책을 펼치는데 여기에 이제 비전통적인 좀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제 국채, MBS라고 불리우는 뭐 주택 저당 증권, 회사채를 연준이 이제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준이 국채를 제외한 뭐 회사채나 MBS 이런 그 민간의 채권을 매입한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국채를 매입해도 굉장히 소량만 매입을 했는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그 시중에 돈을 유동성을 풀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채와 더불어서 이제 뭐 그런 회사 그 MBS까지 사들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코로나 조치로 인해서 국채와 MBS에 더불어서 회사채까지 이제 사들이게 됩니다. 보통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 기준금리를 0%까지 낮춤으로써 어떻게 그 통화 정책을 편다는 것은 이 그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이제 시중금리에 영향을 줘서 어떤 그런 경제 활동, 뭐 소비나 투자의 활동을 조절을 해서 이제 경제 정책을 편다는 의미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통화 정책을 편다는 의미인데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채권을 매입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보다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시장에 푼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황이 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한 4.1조 달러에서 지금 7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연준의 보유 자산이 이제 이렇게 증가한 사례도 그 전례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이제 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 정책과 더불어 적극적인 채권 매입을 통해서 지금 연준이 시중의 유동성을 지금 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준금리 역시 지금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에 의하면 뭐 한 2023년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한 적어도 한 2-3년 정도는 기준금리가 0에서 0.25%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적극적인 이렇게 혹은 이제 굉장히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펴는 것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렇게 그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공급될수록 당연히 이제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확장적으로 미국이 통화 정책을 펼 수 있게 되는 배경에는 그 금융위기 당시에 이렇게 유사한 확장적 통화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2% 정도대를 이제 목표 인플레이션으로 잡고 있는데
거의 2% 아래 수준에서 이제 계속 유지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썼지만 인플레이션이 늘지 않았고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비슷하게 이제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써도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EU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EU의 재정 정책, 통화 정책도 미국과 큰 기준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EU는 뭐 좀 더 이제 정부 부채 문제가 좀 더 미국에 비해서는 미국도 물론 이제 정부 부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그 EU 안에는 이제 그런 부채 문제가 굉장히 취약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히 이제 EU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욱 큰 타격을 지금 입고 있기 때문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각 국가들이 대부분 주요 국가들이 이제 높은 정부 부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정 적자 수준을 고려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재정 여력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부채는 뭐 한 GDP 대비 한 60%를 대부분 초과하고 있지만 그 재정 수지 비중은 뭐 한 GDP 대비 한 3%, 그러니까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한 3% 이내의 모습을 대부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재정 정책을 쓸 여지가 있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래프가 좀 조그맣게 나와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 이제 독일이 이제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 가장 좀 재정 수지 상황이 좀 건전한 상황이고요. 항상 이 문제가 되는 이제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재정 수지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국가들이 국가 차원에서의 재정 정책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고 있고 EU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 정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EU 차원에서 도입된 이제 한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 회복 기금을 마련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회원국들의 그러니까 그 재정 상황 혹은 이제 코로나로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는가의 그 상황에 맞춰서 그 EU 회원국들의 이 7,5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그 적절하게 분배를 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7,500억 유로 중에서 3,500억 유로는 상환이 필요 없는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태리와 스페인이 가장 큰 그 보조금을 지금 현재 받을 예정입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는 한 447억 유로, 스페인 같은 경우는 한 435억 유로 정도 이제 이 경제 회복 기금에서 보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본의 재정 정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현재 두 차례에 거쳐서 대규모 추경을 편성을 했고요. 1차에서는 약 25.7조 엔, 2차에서는 약 31.9조 엔 정도 해서 이제 이 둘을 합하면은 일본 GDP의 한 10% 정도 되는 규모의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경 규모는 당초 예산 2020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한 56%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 추경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 그 구성을 혹은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이제 개인 기업 지원에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재난지원금 쪽으로 1인당 10만 원씩 한 차례 지급을 했고요. 그밖에 이제 육아수당 인상이라든가 사업 유지의 지원에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코로나의 직접적인 대응, 그 감염 확대 방지라든가 검사 능력 향상 이런 부분에 쓰여지고 있고, 일본도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2차까지는 이게 진행이 됐고 이제 3차 추가적으로 3차 추경 예산 편성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의 재정, 이거는 이제 좀 재정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의 뭐 기타 정책 정도로 분류를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좀 이제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이나 외식, 여행 이쪽 이제 그 업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으로 드러났고요. 이런 업종을 살리기 위해 이제 이런 업종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관과 민이 합동을 연대해서 고투 캠페인을 7월 하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고투 캠페인이라는 건 이제 고투 이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고투 트래블 그래서 여행을 가자 해서 이제 뭐 일 최대 2만 엔 한도로 여행 비용을 할인한다든지 아니면 그 규모의 쿠폰을 지급을 한다든지 고투 잇 이거는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식당 외식 산업을 부양하기 위해서 뭐 이런 등록 매장에서 식사할 경우에 포인트나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고투 이벤트 뭐 마찬가지로 행사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나 이벤트 티켓을 구입할 경우 뭐 일정의 할인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지금 캠페인을 지금 그 민관이 협동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본의 통화 정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행은 일단 뭐 역시 코로나에 따른 악영향 완화를 위해서 국채 매입 등 유동성 공급 이 부분은 미국이 하고 있는 부분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고요. 그 특별 기업 지원 혹은 이제 위험 자산 매입 확대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제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에도 국채 매입 그러니까 채권을 매입함에 있어서 국채만을 매입했지만 이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국채만을 매입을 했지만 굉장히 소량만 매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한도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늘어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국채 매입 한도를 폐지를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CP 뭐 혹은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매입 한도도 증액을 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민간 부분의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매입 한도를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특별기업 지원책이라고 해서 민간 기업 채무를 담보로 최장 한 1년간 자금을 제로 금리로 공급을 하고 있고 이 조치는 올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밖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연준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조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행은 이제 채권뿐만 아니라 위험 자산까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ETF, 뭐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라고 불리는 ETF나 J-리츠, 이게 리츠라는 건 이제 아마 좀 저도 이제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지만 부동산 투자 전문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위험 자산까지 이제 매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유동성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채권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일본은행의 이제 국채 보유량의 시중의 약 50%, 그러니까 시중에 퍼진 절반을 이제 일본은행이 보유하게 된 상황까지 지금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높은 수치고요. 이제 더 이상 이런 방식의 이제 통화 정책이 가능할지는 조금 좀 미지수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시 이제 한 뭐 총 한 11조 위안 정도 재정 지출 확대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 분야별로 보시면은 이제 뭐 재정 적자 규모 확대를 3.8조 위안, 특별 국채 발행이 1조 위안, 지방 정부 특수채권 한도 상향 조정이 3.8조 위안, 그다음에 이제 감세를 통한 그 지출이 2.5조 위안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목표로 한 재정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1조 위안이 이제 좀 증액이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증액된 예산은 현급에 이제 지방 정부에 그 지급을 해서 그 해당 지방 정부에 속해 있는 중소나 영세 기업 지원에 이제 활용될 예정이고요. 특별 국채 발행을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자금을 뭐 공공위생 관련 혹은 이제
이런 관련 이제 기초시설 투자 및 이제 코로나 대응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세 등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의 부담을 좀 경감을 했고, 특히 그 감세의 타겟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집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중국의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중국도 통화 정책, 완화적인 이제 통화 정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세라든가 이제 경제 회복세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은 벌써 약간 이제 그런 통화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이렇게 경기 하방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제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금융 리스크 관리 감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중국이 취한 그런 통화 정책을 보면은 지급 준비율 인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통화 정책이 그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입니다. 그래서 은행 간의 이제 지급 준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은행 간의 이제 그 초단기로 이제 서로 빌려주는 자금을 빌려줄 때 부과하는 금리가 이제 미국의 기준 금리고요. 중국은 기준 정책 금리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통화 정책을 지급 준비율을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지급 준비율은 이제 그 시중 은행이 일정 부분 이제 그 중앙은행에 맡겨야 될 그 현금으로 맡겨야 될 그 자금의 비중을 말하는데요. 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물론 이제 그 고객들이 자금을 찾으러 올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이제 지급 준비율을 정해놓고 그 해당하는 그 자금을 맡겨놓는데, 요즘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화 정책의 주요 저기 방식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그 시중 은행이 중앙은행에 혹은 중국 인민은행에 맡겨놔야 할 돈이 이제 점점 더 감소한다는 의미고, 그 감소한 분만큼 그 은행은 고객한테 그 자금을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중에 돈이 더 풀리는 효과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 준비율 인하, 그다음에 이제 역 레포를 통해서 공개 시장 조작. 이거 뭐 이제 역 레포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냥 레포 하면은 보통 이제 중앙은행이 채권을 파는 행위를 말하고, 역레포 하면 이제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는 행위인데,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그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 채권을 파는 뭐 회사나 이런 기관들한테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 역레포 행위는 시중에 그 돈을 혹은 현금 혹은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확장적인 통화 정책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밖에도 이제 특별 재대출 신설, 뭐 혹은 이제 국영은행이 이제 특히 영세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혹은 이제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만기 연장 등 이제 다양한 정책 수단, 당연히 이제 기조는 확장적인 통화 정책의 기조와 일치를 하고요,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에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좀 약간 이제 좀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이제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씀으로써 발생한 어떤 금융 리스크에 대한 이제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앞서 봤던 미국이나 EU와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당연히 그 부분의 그 차이의 이유는 이제 그 경제 회복세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주요국의 뭐 통화 및 재정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조는 거의 비슷하다. 뭐 세부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확장적으로 재정 통화 정책을 펼치는 부분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으로 그런 각국의 이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뭐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만을 따로 담당하는 청이 있고요. 대부분 이런 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SBA 혹은 이제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불리우는 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페이먼트 프로텍션 프로그램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중소기업에 그 최대 8주치 급여를 지불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제 그런 중소기업 자체를 살리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그 일자리 유지를 위한 목적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제 중소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해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일자리 유지에까지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밖에 이제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비용, 뭐 모기지라던가 뭐 렌트,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 근데 이제 이 페이먼트 프로텍션 프로그램의 이 그 자금 대출받은 자금을 중소기업 입장에서 완전히 면제받을 수가 있는데 이 면제받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은 지원 자금의 75% 이상을 급여 지급에 사용돼야 된다,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일자리 유지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EIDL, 이건 이제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의 약자인데요. 일단 그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타격을 위한 자금 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자금 대출 굉장히 그 긴 기간 동안 지금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이제 상환을 할 수가 있고 금리는 고정 금리인 3.75%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낮은 금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뭐 그렇게 높은 금리도 아니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좀 그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봤을 때는 좀 낮은 금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EID의 일부로서 EIDL 어드밴스라는 이제 또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는 이제 앞에 그냥 일반적인 EIDL이 그 상환을 해야 됐었다면은 상환 의미가 없는 대신에 그 빌릴 수 있는 자금 규모는 10,0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규모는 작지만 상환 의미는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현재는 지금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SBA는 아까 말씀드린 그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약자고요. SBA Debt Relief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SBA가 이제 대출해준 대출금, 원금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의 그 원금과 이자의 6개월치 해당하는 부분을 상환 면제를 시켜주는 조치. 그래서 꽤나 이제 미국도 그 SBA 주도로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이제 또 EU, 뭐 중국, 일본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애매해서 그냥 기타국의 중소기업 정책으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터키나 이런 다른 호주나 이런 앞서 다루지 않은 나라도 들어가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중소기업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거나 유예를 해주는 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파격적인 이와 관련해서 이제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인데 2020년에 한해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를 면제를 해주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보장세 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이 그 사회보장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사회보장세를 지금 면제해주고 있고, 뭐 터키 같은 경우에는 소매, 철강, 숙박업소 이제 이런 업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더욱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금 밝혀짐에 따라서 이런 그 타격을 입은 업종을 중심으로 6개월 동안 뭐 역시 사회보장세 납부를 연기해주고, 스웨덴도 그 업종에 따라서 이제 기간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보장세를 납부 연기해주고 있고, 일본, 싱가포르, 벨기에도 중소기업의 재산세 납부 연기. 그러니까 이 세금의 종류는 좀 다르고 뭐 이렇게 이 세금의 종류가 왜 다른지는 각 나라의 이제 뭐 조세 구조나 이런 거를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지겠지만, 하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세금 면제 및 유예 조치를 펼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가 은행, 그리고 이제 정부 주도의 부채 상환 연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연합회 주도로 중소기업의 부채 상환을 한 6개월간 연기를 해줬고요.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과 이제 채권자, 뭐 채권자는 은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채권자 간의 이제 부채 상환 관련해서 중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환 조건을 다시 재조정을 한다든가 뭐 약간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부가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해서 이제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기업의 이제 그 전 3개월치 수익에 해당하는 자금을 굉장히 저금리인 0.25%로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은행에서 나서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직접 자금 지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에 올해 한 해 동안 이제 매월 1,300에서 한 1,600유로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100만 유로 이하의 뭐 자영업 중소기업자의 매출액이 코로나로 인해서 70% 이하 감소했을 때 매월 1,500유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1인 사업자나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를 지원을 위해서 뭐 현재 100만 유로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뭐 각 주요 지역의 그 중소기업 정책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여준 박사님께서 주요국 미국, EU, 일본, 중국 중심의 재정 정책 또 통화 정책과 함께 이들 국가들에서 또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좋은 발표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정 토론자 분들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또 현장에 또 계신 박경렬 이사장님께 먼저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님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대희 중소기업 정책관님 1인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한 6분 정도, 뭐 6, 7분 정도로 일단 해주시고요. 나중에 시간 쪽 여유가 생기면 다시 한번 더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경렬입니다. 저는 이게 뭐 통화나 재정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뭐 전문가는 아니고요. 현장에서 그 사업을 한 30년 중소기업을 영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19의 그 상황과 또 애프터 코로나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에서 나왔던 그 방법, 그리고 우리가 뭐 언택트니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오전 강의에서도 박영선 장관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보다는 좀 현실성 있고 우리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인 또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재정정책의 오늘 발표문을 보면서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재밌는 게 미국에서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3천조 원을 그냥 경기 부양책으로 쓴단 말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뭐 550조 또는 560조 정도 되는데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재밌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우리 발표해 주신 우리 팀장님, 윤여준 팀장님, 그냥 쉬운 질문인데요. 그냥 제 딸이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재정 지원금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잘 썼죠. 저 역시도 재난지원금인지 기초 자금인지 잘 모르지만 받아 저도 잘 썼습니다. 근데 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항상 제 머릿속에는 내가 써야 될 돈은 내가 노동을 해서 노동에 의해서 얻은 돈으로다가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쓰면서도 마음이 전 좀 아프더라고요. 그게 이제 소상공인이나 많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쓰긴 썼지만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한 3천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8천억 정도의 돈이 이제는 그냥 원래 있던 예산도 아니고 부양책으로 다 풀어버리는데, 저희 딸이 지금 그 상황에서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의 관심사는 그런 데 있지, 정부가 재정 지원 어떻게 하고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뭐 애프터 코로나 계속 얘기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그 적응을 해나가고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를 고민하면서 저 강남 집값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질문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건 뭐 답이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저는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인으로서 많은 그 소상공인이나 어떤 타격을 입은 업종에다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뭐 모든 분들이 얘기하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기업이라는 데는 항상 그 니드미컬하게 살긴 해요. 30년 하면서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데 항상 뭐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인상 찌푸리고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남이 주는 그 재난지원금이나 받아서 쓰고 이렇게 하면 기업 소생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고 정부에서 늘 하고 싶어하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고용 창출이든 뭐 이런 부분들, 혁신 성장이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좀 걱정이 돼서 그냥 여쭤본 거고요. 저는 집 사지 말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게 코로나라는 이 시국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게 그 변함이 저희들이 예측을 안 했느냐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타이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 둘씩 적응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AI 엄청나게 강조했고, 그다음 뭐 우리가 하는 언택트,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비대면, 초연결, 뭐 이런 거 다 아는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코로나가 엄청나게 그거를 빨리 당겨와서 저희들이 연착륙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혼란이 온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 연착륙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혼란이 온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적응해 나가고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 것이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서 기업인 입장에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인은 해야 될 사회적 책임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이윤을 추구하는 어떤 경제 활동도 해야 되는데 사회적 책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고용과 유지라는 측면입니다. 우리는 그 기업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거기 있는 종업원들을 끝까지 고용을 해줘야 될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박영선 장관님은 대부분이 혁신 얘기만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바뀌는 상황에 적응하고 거기에 그 적응이 잘한 기업들이 그 여러 가지 모범 모델도 발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저는 고통받는 사람보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혁신하고 변화하는데 적응하는 거하고 고용과 유지를 하는 것을 같이 가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혁신하고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면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효율적인 경영이라는 테마랑 고용과 유지라는 테마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잘 적응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다른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저 할 얘기는 많지만 일단 여기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 이사장님께서는 뭐 현장에 지금 현재 사업을 또 하시고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가장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아마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역할 책임에 있어서도 이윤 추구 또 사회적 책임적인 측면에서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특히 고용 유지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책임이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대응력, 경쟁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대비해야 될 거냐 하는 이런 또 과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동주 부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연구원의 이동주입니다. 오늘 상당히 무거운 주제죠. 예산, 금융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뭐 중소기업 연구원에 있으니까 뭐 중소기업
저 관점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경제나 아니면 뭐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키워드가 우리가 항상 중소기업도 현장에서 하였던 키워드가 효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다 싸게, 보다 많이, 보다 양질의 것을 생산할 것이냐의 글로벌 경쟁이었는데 이 코로나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 효율의 경쟁에서 지금은 복원력의 경쟁, 누가 빨리 복원할 거냐, 누가 빨리 이 어려움을 탈출하고 어떻게 과거로 어떤 영광으로 회귀할 거냐,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각 국가가 어떤 이런 재정들을 쏟아붓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분류한 건 아니고 OECD에서 중소기업 쪽의 재정 지원을 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가 노동입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근로자들의 고용 부분 관련해서 노동 정책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게 있고,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유예 정책에서 세금 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 정부에 기업이 정부에 내야 될 여러 재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유예해 주는 이런 정책이 있어 왔고, 세 번째 이제 금융 정책이죠. 일반적으로 보증을 공급한다거나 재정 지원을 한다거나 정책 금융을 확대한다거나 보조금을 준다거나 뭐 이러한 형태였고, 네 번째 마지막 유형이 구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정책이 결국은 뭐 앞서 말씀하셨던 뭐 혁신 정책도 구조 정책이라는, 그래서 어떻게 구조 정책을 할 거냐가 이제 나름대로 OECD에서 분류한 게 이제 디지털화, 두 번째가 혁신, 세 번째가 훈련,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 재배치, 이런데 각국의 재정 투입을 쭉 보면 사실은 노동이나 유예나 금융 정책에 치중되어 왔고, 구조 정책은 최근에 좀 회복기에 있는 일부 국가에서 중국도 그렇고 이런 구조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일례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쭉 해왔던 인더스트리 4.0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구조 정책을 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서비스에 관심,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어떻게 좀 더 스마트하게 할 거냐, 이런 쪽에서 R&D를 기획해서 제공하고 뭐 이런 정책을 펼쳐왔고요. 이 바이든 미국은 사실은 이런 구조 정책이 잘 보이지 않다가 바이든 이제 정부가 막에 들어서면서 최근에 뭐 여러 공약도 있고 이슈들이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구조 정책에 조금 더 재정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 정책의 대표적인 뭐 여러 키워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제 사자잖아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 사자 있고,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얘기가 그러니까 이 보다 나은 재건이랄까요. 그러니까 이 과거로 돌아가는데 보다 좀 더 좋게 돌아가자. 저는 이게 참 의미 있는, 영어로 better인데 이게 더 의미 있는 게, 저희가 복원을 얘기했지만 과거로 회귀를 의미하는 복원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앞서 얘기해 왔지만 이 뭔가 비대면 경제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이라든가 이게 다 언론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의 복원이라면 그 위치를 찾아가려면 그러한 시기에 어떻게 생존하고 적응하고 강하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속에서의 복원이기 때문에 회귀는 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원해야 되느냐, 복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제가 볼 때는 앞서 아마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 아닐까. 그러니까 방향을 잃은 거죠. 어떻게 복원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되는지. 물론 정부가 그 복원을 위해서 많은 뭐 정책들을 사실은 중기벤처기업부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중소기업 사장님들 피부에 와닿느냐는 또 다른 문제로 남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사실은 뭐 여러 차례 4차례 추가 경정 예산에서 62조, 뭐 그게 많은지 적은지는 또 외국과 비교해서 뭐 적다는 얘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투입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도 뭐 2차례 인하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정책이 얼마나 효과 있느냐는 아무래도 모든 정책이라는 게 이제 시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 상황이 또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느린 속도로 우리가 회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느리지만 그래도 복원을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준비를 뭘 할 것이냐가 뭐 저는 오전에 박영승 장관이 이야기했던 여러 이야기들이 결국은 우리가 복원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앞서 이사님 말씀하시듯이 중소기업들이 잘 체감 못하는 경우가 좀 많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조찬에서 뭐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4차 산업이니 뭐 스마트 공장이지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지금의 생존이 더 문제지 뭐 여력이 있어야 4차 산업을 하고 뭐 하는데 당장 생존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푸념을 제가 듣고 뭐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고민 생존의 고민과 혁신의 고민을 같이 바라보고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중소기업 정책이 갖고 있는 참 딜레마 아닌가. 두 마리 토끼죠. 안정이라는 것과 혁신이라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되는 이것이 정책 당국의 고민이고 또 중소기업의 고민이고 뭐 거기에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 재정 당국의 고민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슬기롭게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뭐 단순한 그 안정보다는 플러스 어떤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특히 많은 전통 제조업들이 힘듭니다. 힘든 게 우리의 전통 산업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자동차라든가 여러 경쟁력이 있었던 부분에서의 여러 어려움들이 코로나 이전부터 있어왔고 향후에 또한 어려움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환경 관련 정책들이 또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미국이 환경에 관심이 있다면 유럽과 손을 맞잡고 탄소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 텐데 그럼 우리 중소기업들이 또 그러한 환경 정책에 대응한 뭔가 제품 개발이나 수출 전략이 사실 필요하고 또 다른 또 어려움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혁신 활동이라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방향을 어떻게 갈 거냐인데 지금까지 제가 그냥 뭐 국장님 와 계시면 국장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중소기업 정책이 다분히 탑다운 형식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의 어떤 사장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좀 더 낼 거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책들을 앞서 이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의 실제로 피부에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맞는 방향이야. 이게 도움이 될 거야. 혹은 하고 있는 정책들도 그런 방향으로 좀 더 현장과 밀착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중기부와 무슨 회의하다가 뭐 아직 대책 발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업전환 뭐 고도화 뭐 이런 정책들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름부터 바꾸자 그랬어요. 사업전환하면 마치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내가 전환해야지란 부정적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법 자체가 그런 법명이기 어렵다고 하는데 아마 사업명은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중소기업이 좀 이런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서 뭐 신제품이나 신시장이나 뭐 이런 부분에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정부가 이제는 좀 더 지금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창업 벤처 정책도 중요하지만 전통 제조업 기존 경쟁력을 갖춰왔던 부분에 이 복원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라는 것에 좀 더 앞으로는 좀 이 재정적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내년 저희가 연구소다 보니까 내년도에 중소기업 관련 연구들을 해외에서는 뭐에 관심 있지
정책이라는 테마들을 이렇게 좀 찾게 됩니다. 많은 학회에서 세미나를 하거나 기획해서 연구하겠다는 테마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또다시 기업가 정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찾게 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의 복원력을 위해서는 뭔가 혁신 활동과 기업가 정신 이 부분이 또다시 요구되는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토론을 좀 여기까지 일단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동주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특히 복원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복원력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만큼 복원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회복을 넘어서는 복원력을 또 같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만큼 이걸 하나의 또 새로운 성장에 또 이렇게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좀 더 도전적인 이런 자세가 또 필요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뭐 코로나 대응 정책을 또 분류를 네 가지 측면에서 분류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따가 우리 또 마무리할 때 잠깐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정책관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네, 김대희 정책관입니다. 저는 이제 당초 토론에 참여할 때 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 정책 현황들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건 제가 이따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먼저 박경렬 이사장님께서 정말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말씀 주신 걸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표적인 소상공인 우리 코로나 지원 시책인데 이런 한시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런 말씀 저희가 봤을 땐 분명히 공감 가는 지적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AI라든가 비대면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우리 정부나 아니면 기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조금 상실한 게 아니냐, 이 지적도 상당히 공감 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돌아가게 되면 좀 더 연구를 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반가운 말씀 또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인 스스로의 이제 사회적 책임하고 고용, 그 다음에 그것을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의무 내지 책임감이 바람직한 대안이지 않냐, 이런 말씀도 저희가 봤을 때는 오늘 사는 이제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주 부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하고는 또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효율성 경제에서 복원력을 빨리 회복시키는 경제로 가야 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바고요. 그 다음에 OECD에서 이 코로나19 관련해 갖고 노동 정책이나 유예 정책, 금융 정책, 디지털화 정책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해서 환경이라든가 그린 쪽의 이슈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편에 이제 기회이자 위험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좋은 말씀은 톱다운보다는 이제 기업인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것을 정책에 좀 반영시켜라는 지적, 그리고 이제 신시장 신개척을 위해서 사업 전환 같은 경우에도 정책상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맨 마지막에 아까 박경렬 이사장님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걸로 저희 보여지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말씀들은 제가 그 뭐 정부를 좀 대표해서 오늘 토론해 왔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할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토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하고 제가 이제 속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올 한 해 정말 노력을 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발제하고 토론 과정에서도 나왔는데요. 정부에서도 이제 코로나19를 그야말로 지금 그 비상식으로 판단해 갖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재정 정책인데 정부가 약 한 67조 정도 해서 추경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고 4차례의 그 추경을 편성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융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 기준금리 인하 조치 같은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환 문제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외평채 같은 걸 지금 발행했던 그게 있고요. 이게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게 정부 전체적인 거고 저는 중기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기부가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폈는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연초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급격하게 다가왔지만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 이거는 우리 기업들이 한 데는 한쪽 면에서는 위기이자 한쪽 면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위기적 요인은 아까 말씀 또 여러 차례 나왔는데 우리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생산이라든가 수출 그다음에 고용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어려움이 컸던 부분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였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지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체감 경기 같은 게 같이 이제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진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증가하고 저희 이제 통계로 뽑은 건데 이 창업 증가세도 꾸준히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나름의 그 희망적 요소를 저희가 봤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저희가 여건 하에서 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코로나 상황에 맞는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금년에 당초 이제 저희가 본 예산으로 편성된 게 약 한 13조였는데 저희가 그 3차례 추경에 그 담당을 하면서 한 그 10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코로나19 대응에 약 한 23조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우리 그 일반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일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 분야에서 그 중진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요거를 이제 확대하든가 해서 융자 지원을 저희가 크게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맞춤을 해서 신기보라든가 지신보를 통해 갖고 특례 보증을 저희가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그 중소기업들의 이제 수출 판로 문제를 저희가 좀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브랜드 K 육성 정책을 또 강하게 했었고, 그다음에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코트라라든가 저기 무역협회 이와 같이 유관 기업과 함께 온라인 화상 상담회도 여러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기업들 인력 문제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한 거는 이제 부처 내에서 저희 역할이 이제 부여돼서 그런 건데요.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분야에 이제 공공 또 민간 일자리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문지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저희가 그 소개도 하고 발표했던 정책들인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정책이 강화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상반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소상공인 1,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했고요. 추석쯤에는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세희망 자금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출 증대라든가 수요 창출을 위해서 뭐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라든가 온라인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지금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 이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책을 지금 운영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11월이지만 이제 내년도 그 업무 방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내년 뭐 상반기나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단 그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한 축을 잡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경제 반등이라는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강할 수 있는 정책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 아마 내년도 그 정책 방향의 최우선순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 소상공인들 재기 안전망이라든가 보호 기반 확충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기존 이제 중소기업이나 우리 벤처기업들 이제 디지털화를 통해서 장기적인 어떤 경쟁력 확보하는 것도 저희가 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기존에 이제 저희가 뭐 통칭 꿀뚝기업이라고 하는데 전통 중소기업들, 그 다음에 좀 여류에 있는 이 소상공인, 그 다음에 여류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하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내년도는 코로나19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는 한 부분하고 경제 반등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장기 성장을 좀 보강할 수 있는 정책, 그 다음에 올해 이 재원이 코로나19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전통 우리 중소기업들이 약간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보강할 수 있는 요 세 가지 축으로 아마 정책을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희 정책관님으로부터 우리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제 지금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우리 플로우에서 좀 질문이 있으면 받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따로 네, 말씀하시죠. 그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우리 환율이 굉장히 이제 워낙 강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조 바이든 당선 이후 물론 뭐 코로나가 한국은 어느 정도 이제 잡히고 있지만은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계속 확산세가 아마 계속되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발제자님께서는 그 앞으로 그 원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지를 전망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따로 없으시면은 우리 그러면은 아까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임 박사님께서 잠깐 좀 답을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환율 예상하는 거는 언제나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이걸 환율이 어떻게 된다로는 정확히 말씀드리긴 당연히 힘들고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미국에서 이제 돈을 많이 풀고 있고 그 돈이 이제 그 미국 내 경제에서도 돌겠지만 이제 그런 해외 신흥국으로도 유입되고 뭐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달러화는 그래도 그런 요인에 의해서는 좀 약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 달러 문제는 또 거기서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긴 한데 아무튼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달러의 하방 압력 요인이 좀 현재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세게 존재한다. 약간 그렇게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 또 플로어에서의 좋은 질문과 의견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 어떻게 정책적 대응을 잘할 것이냐는 부분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사실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 물고기를 잡아줄 거냐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죠. 늘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근데 지금 같은 이런 재난 상황, 이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까 이동주 부원장님이 그 네 가지 코로나 대응 정책 분류를 OECD 사례를 들면서 해주셨죠. 노동 정책, 또 감면 유예 정책, 금융 정책, 구조 혁신 정책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일자리 정책, 감면 유예 정책, 금융 정책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잡는 방법도 방법이지만은 당장 지금 급하니까 물고기를 잡아줘야 되는. 또 그러나 이제 구조 혁신 정책이라는 것은 또 그다음 새로운 또 경쟁력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당장 지금 현재 지금 어려운 상황, 이렇게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방법상의 문제가 지금 아닌 문제잖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이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지는 이런 지원책이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엔 경쟁력 아까 보건력 부분이 했는데 이거는 보건력이 회복을 넘어서는 보건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뭔가 보다 혁신적인 이런 측면은 정부가 좀 더 도전적인 어떤 이러한 정책이 사실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펼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서 중소기업 뉴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의 전통적인 어떤 제조업에 대한 어떤 좀 더 많은 관심을 또 가져줘야 된다 이런 또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력이라는 부분들은 이 사회에서 제조업이라는 분야가 워낙 다양하게 지금 사실 제조업이 점점 경쟁력이 늘어간다. 근데 이게 앞으로 우리 한국 이 정부의 과제가 어떻게 우리가 제조 분야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경쟁력을 갖춰갈 거냐 이 부분이 모든 것이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 가치가 이 프리미엄을 얼마나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또 다른 전통적인 제조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는 것 또한 어렵다는 것은 아마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가 지혜를 모으고 또 정부가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또 지혜를 우리가 모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오늘 전체 우리 행사의 마지막 우리 정책 토론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발제하시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우리 패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 토론에 참여해 주신 좌장님과 발제자 그리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중소기업 중앙회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정책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포럼에 참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